네,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딥러닝이 많이 이제 화두로 떠오르면서 더욱더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인경신경 회로망에 대해서 어떤 내용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동영상을 좀 올린 거고요. 그래서 이번 동영상의 목표는 뭐 다른 것보다도 이 Artificial Neural Network라고 하는 모델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를 익히고 그리고 어떻게 학습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포커스를 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떤 텍스트들에서 혹은 다른 웹페이지들에서 활용하는 표기법이랑은 살짝은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큰 틀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요. 어떤 그렇게 좀 왜 이 모델이 살짝 이렇게 다른지 그 부분은 어떤 그런 학습의 그 내용 이해에 포커스를 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거 부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루는 내용들을 잠깐만 살펴보면 시작 자체를 AI의 목표로 시작을 하려고 해요. 거기부터 시작해서 그 ANN의 가장 기본 유닛인 그 퍼셉트론 얘기를 잠깐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동작을 하는지, 그리고 이제 그 뉴럴 네트워크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에러 프로퍼게이션과 백 프로퍼게이션이 어떻게 수행이 되는 건지, 어떻게 학습이 되는 건지 부분을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요.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그 에러라고 하는 걸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웨이트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최적화되는지 그 과정을 그레디언트 디스트 방법을 활용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럼 우선 AI의 목표인데요. 이건 이제 그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리고 레몬스 필이라고 하는 분이 1985년에 저술한 유명한 책인데, 이 책에서는 AI라고 하는 것의 어떤 비전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존재해서 어떤 우리가 물어보는 거 다 답변을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우리한테 어떻게 뭐 하라는 그 생활 속에서의 뭐 좀 편리한 길을 뭐 제시하는 그런 역할도 해주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또 스스로 학습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질문도 하고, 네. 그런 식으로 정말 어떤 그렇게 이제 AI라는 게 존재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냥 그거를 그냥 우리가 친구랑 대화하듯, 혹은 우리가 어떤 뭐라 그럴까 생활을 그냥 자동화한다라는 수준에서 단순히 사용하는,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는 그런 거를 AI의 비전으로 보고 있어요. 결국 쉽게 말하면 컴퓨터가 사람이 하는 걸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쉽게 말하면 AI의 목표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최근에 좀 더 이제 정교하게 표현한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2016년 2월 26일자에 블로그 포스팅에 남긴 동영상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델을 좀 더 이해하고자 하는 분들은 그 동영상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걸 좀 더 정교하게 표현한 정의로는 그 네 가지가 있어요. 이제 이거는 인공지능 가장 유명한 교과서죠. 러셀과 노빅 교수의 그 Artificial Intelligence 교과서에서 이제 가져온 건데요. 크게 이제 두 가지 축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사람이라고 하는 축, 그리고 다른 거는 사람이냐 내셔널하게 행동하는 거냐가 첫 번째 축이고, 두 번째 축은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의 축이에요. 그래서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그리고 사람처럼 하진 않더라도 좀 이제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혹은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AI, 이런 식으로 총 네 가지 디멘전으로 네 가지의 어떤 AI를 별도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 네 가지 개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책을 읽거나 동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네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처럼 행동한다라는 점에 그런 어떤 꼴에 포커스를 맞춰봤을 때, 어떻게 보면 그 꼴에 가장 충실하게, 그 목표를 가장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 모델이 이 그 인공신경 회로망, 그 Artificial Neural Network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애초에 사람의 어떤 뉴런, 생물학적인 그런 어떤 뉴런이 동작하는 원리를 그대로 모방해서 만든 결과물이기 때문인데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생물학적인 뉴럴 네트워크를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건 고등학교 때 배운 거였는데, 보면은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고 생각하고 모든 체내에 있는 시그널을 전달하는 것은 뉴런이라고 하는 기본 단위를 통해서 수행이 되죠. 그 뉴런이라고 하는 건 핵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정보를 받아들이는 덴드라이트, 수상돌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정보를 보내는 축색돌기인 엑선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축색돌기가 또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서 또 시냅스라고 하는 화학적인 어떤 물질을 전달하게 되는데, 이 시냅스라고 하는 게 화학적인 신호로서
어떤 자극을 주는 거죠. 다음 뉴런의 덴드라이트에. 그럼 이 자극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어떠한 정보들이 특정 정보들이 계속 이제 어, 릴레이 되는 거죠. 다른 뉴런으로 가고 또 그 뉴런은 또 다른 신호를 생산해서 그 다음 뉴런에게 전달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정보가 전달이 되게 되는 건데 이런 뉴런들이 모여서 아래 그림에서 보면은 굉장히 복잡한 네트워크를 구성하죠. 그래서 프라이머리 뉴런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보를 코인시던스 뉴런들한테 전달해주면 이 코인시던스 뉴런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수집된 다양한 정보들을 이제 조합해서 또 다른 종류의 정보를 생산을 해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들이 조합되고 그리고 구성된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어떤 예시를 들어봤을 때 그 인지과학 쪽에서만 이제 잠깐 했던 건데 이거 이제 뉴런의 활성화 메커니즘을 통해서 문자를 인식하는 모델을 제가 좀 단순화시켜서 넣어봤어요. 이제 실제로 정말 정확하게 이렇게 동작한다기보다는 정말 이해를 돕기 위한 예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세 가지의 어떤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는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어 봤어요. 첫 번째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자음과 모음을 어떤 식별해내는 레이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이 레이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초성, 중성, 종성을 이제 뭐라 그래야 돼? 구별해내는 첫 번째 레이어에서 온 정보를 가지고 초성, 중성, 종성을 구별해낸 다음에 마지막 레이어에서는 그 구별된 초성, 중성, 종성을 가지고 문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레이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레이어에서 두 번째 레이어로 가는 메커니즘을 잠깐 보면 이제 신호가 들어왔다라고 보죠. 어떤 시각적인 신호가 들어와서 혹은 청각적인 신호가 들어와서 내가 이걸 이제 어떤 정보인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정보가 기억일 확률이 0.83이고 니은일 확률이 0.02, 디귿일 확률이 0.13, 리을일 확률이 0.07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winner take all activation rule이라고 하는데 뭐냐면은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지는 정보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이는 거예요. 결국에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게 들어온 정보가 기억이구나 라고 하는 걸 인지하게 되죠. 이런 메커니즘들을 전부 다 이제 적용을 해서 나머지 이제 방금 기억으로 인지된 거는 초성인 거고 나머지 중성과 종성도 인지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인지된 정보들은 다시 다음 코인시던스 뉴런으로 전달이 돼서 최종적으로는 갈이라고 하는 어떤 조합된 단어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생물학적인 뉴런들이 정보를 전달하면서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잠깐 예시를 통해서 보여드렸어요. 그럼 이제 이런 액티베이션 기반의 어떤 뉴럴 네트워크가 실제로 이 인공신경 회로망에서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제 볼 건데, 이거 다시 한번 리마인드 용이. 그랬을 때 이제 생물학적인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우리가 하는 기본 단위를 가지고 있었으면은 여기서는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기본 단위를 활용을 할 거예요. 퍼셉션이랑 이제 합쳐진 합성어 같은데 어쨌든 그러면은 이전에 우리가 뭐 축색돌기니 뭐 엑선이니 덴드라이트니 이런 걸 말했듯이 여기서도 기본 이 퍼셉트론에서도 다양한 정보가 들어올 거고 그 정보마다 또 중요도 혹은 웨이트를 가질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하나의 어떤 펑션으로 합쳐지는 거죠. 웨이티드 썸으로 합쳐지게 되고 그럼 이 웨이티드 썸이 인풋으로 들어오면 액티베이션을 할 건지 말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해주는 액티베이션 펑션이라는 게 존재해요. 이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펑션인 거고 이 기본적인 지금 보시는 퍼셉트론 같은 경우는 Artificial Neural Network의 굉장히 초기 모델 퍼셉트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에 이전에 했던 그 웨이티드 썸 여기서 웨이트는 이제 음수도 될 수 있는데 이 웨이티드 썸이라고 하는 값이 양수일 경우에는 액티베이션 펑션의 아웃풋이 1이 되는 거고 음수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결국 굉장히 이진으로 분리된 신호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초기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런 초기 모델들을 가지고 초기 퍼셉트론들을 일일이 연결해서 인공신경 회로망을 만들었던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 문제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액티베이션 펑션을 이제 그래프 파형을 가만 보면은 딱 봤을 때 미분 가능하지 않죠. 그쵸? 미분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은 학습 가능하지 않다란 얘기예요. 이거에 대한 거는 다른 자료를 검색해 보시거나 혹은 제가 이전에 그 리니어 리그레션 하면서 어떻게 이제 미분을 기반으로 학습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동영상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미분이 되지 않는 함수이기 때문에 트레이닝이 불가능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브레이크스루가 하나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어떤 여기서의 브레이크스루가 바로 시그모이드 펑션이에요. 뭐냐면은 이제 파형을 보실 수가 있는데 기존에 있던 미분 가능하지 않던 함수를 미분 가능한 파형, 미분 가능하면서 비슷하게 이제 0과 1이라고 하는 분리된 신호를 생산해낼 수 있는 파형을 가지는 그런 함수로 대체를 한 거죠. 액티베이션 펑션을. 그러면서 이제 이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모델이 학습 가능한 모델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브레이크스루, 결국에 ANN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유명해지고 쓰일 수 있게, 학습에 쓰일 수 있게 되는 첫 번째 브레이크스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뉴럴 네트워크를 우리가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럼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가만히 살펴볼게요. 우선 정의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 일단 모든 뉴럴 네트워크가 그러하듯이 여러 개의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 개의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인풋을 제공해주는 인풋 레이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가운데는 히든 레이어라고 하는 레이어들이 존재해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아웃풋 레이어, 결국에 최종적으로 이제 아웃풋으로 나오는 정보를 표현해주는 레이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저희가 이제 A라고 하는 게 노테이션을 사용하고 Z라고 하는 노테이션을 사용하는데 이제 가운데 있는 여기 보이는 요게 기본적인 퍼셉트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퍼셉트론의 인풋으로 들어오는 게 이전 레이어에서 시그널들이 계속 이제 들어오게 될 거고 각 시그널들은 웨이트를 가질 거예요. W라고 하는 웨이트를 가지는 거고 그리고 이 액티베이션 펑션 H라고 하는 펑션은 액티베이션 펑션이에요. 결국에 이전 레이어에서 들어오는 값들의 웨이티드 썸이 이제 A라고 하는 노테이션으로 뭉치게 되면 A라고 하는 건 액티베이션인데 이 액티베이션 A라고 하는 노테이션을 되어서 액티베이션 펑션인 H 펑션으로 들어오게 될 거예요. 인풋으로. 그러면은 이 액티베이션 펑션 아까 시그모이드였는데 이 시그모이드 펑션의 결과가 결국에 이제 Z 히든 유닛이라고 불러요. 이제 외부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이 히든 유닛이라고 하는 아웃풋으로 생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웨이티드 썸이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들어가고 이 액티베이션 펑션의 결과물 Z라고 하는 값이 다음 레이어로 또 이제 프로파게이션 되는 결국에 포워딩 방향, 전방으로 껴서 포워딩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시그널들이 전파되는 모델을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하면은 인풋 X 벡터가 있고 아웃풋 Y 벡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여기 보시는 인풋 레이어에서 X 값들이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고 최종적으로 여기 아웃풋 레이어에 여기는 이제 A 값으로 나타냈는데 결국에 여기 보이는 A14, A24, A34라고 하는 게 Y 값에 대응되는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 Artificial Neural Network라고 하는 게 다른 머신러닝, 슈퍼바이즈 러닝과 동일하게 X값과 Y값이 주어질 거고 그 X값과 Y값은 인풋 레이어와 아웃풋 레이어에 할당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인풋 레이어와 아웃풋 레이어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것들이 정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 관계라고 하는 것들이 사람은 볼 수 없지만 이때 개발자들은 볼 수 없지만 뉴럴 네트워크 안에 있는 웨이트와 그리고 퍼셉트론으로 구성되는 히든 레이어에 의해서 그 관계라고 하는 것들이 묘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관계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그 트레이닝 과정을 통해서 학습하는 거예요. 결국에 웨이트 값들, 인풋 레이어에서 제공되는 이제 인풋 시그널들이 어느 정도의 웨이트를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각각의 히든 레이어에 포함되어 있는 웨이트들이 어느 값들을 가져야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떤 인풋 데이터로 넣어준 Y 값이 나오게 되는지 그 관계라고 하는 걸 트레이닝 과정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잘 이제 기억하고 있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잠깐 이제 밑에 텍스트들을 읽어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액티베이션 노테이션과 그리고 히든 레이어 노테이션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인풋 데이터로 X와 Y 페어가 이렇게 제공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하는 건 시그모이드 펑션을 활용할 텐데 이 시그모이드 펑션은 나중에 탄젠트 함수로 이제 이제 대입을 해도 괜찮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인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이유 같은 경우는 이제 파형을 찾아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넘어갈게요. 그래서 액티베이션 A라고 하는 노테이션은 결국에 이전에 계속 설명을 드렸듯이 이전 레이어의 아웃풋들의 어떤 웨이티드 썸으로 표현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점은 다른 텍스트들을 보시면 바이어스라고 하는 개념을 추가를 해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바이어스라고 하는 개념이 제가 볼 때는 조금 처음 뉴럴 네트워크를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혼란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동영상에서는 빼는 걸로 그 바이어스가 빠진 모델로 제가 설명을 드린다라는 점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처음 나올 수 있는 질문이 그럼 웨이트 값 W 값들은 처음에 어떤 값으로 할당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랜덤하게 초기화시키는 거예요. 어떤 그 랜덤하게 초기화시키는 함수 자체도 우리가 설계는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임의의 수를 넣으면 그 임의의 수가 점차적으로 어떤 트레이닝 과정을 거치면서 인풋과 아웃풋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값으로 계속 최적화될 거예요. 그 과정을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웨이트 값은 그냥 임의로 관계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냥 임의로 초기화된다라는 점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에러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에러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여러 단계로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이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듯이 웨이트라고 하는 값은 임의로 초기화되는 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풋 x와 아웃풋 y의 관계를 온전하게 설명할 수 있는 값들이 아니에요. 그 말은 x 값들이 임의로 설정된 웨이트를 따라서 계속 프로퍼게이션 되면은 그 값이 어떻게든 히든 레이어 안에서 에러를 발생시킬 거예요. 에러라고 하는 거는 에러라고 하는 걸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에러라고 하는 값들을 통해서 계속 포워딩된 값들은 최종적으로 이제 네 번째 레이어, 아웃풋 레이어에서 특정한 어떤 값으로, 특정한 A 값으로 귀결이 될 텐데 그 귀결되는 값, 네 번째 레이어에서의 A 값과 실제로 Y 값 사이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걸 이제 우리가 또 에러라고, 에러가 계속 이제 프로퍼게이션 되면서 귀결되는 최종적으로 계산되는 최종 에러 값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제가 예시로 들어드리는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총 3개의 벡터 크기가 이제 3개짜리인 벡터죠. 3개짜리로 구성된 벡터로 제가 예시를 들었는데 총 3개의 에러 A1 그리고 A2 그리고 A3라고 하는 에러가 계산이 될 거고 그리고 A1과 A2, A3로부터 에러가 생성이 될 거고 그 에러들이 다 합쳐져서 최종적인 에러로 계산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아직은 히든 레이어에 있는 에러가 정확히 어느 정도의 값을 가지는지는 모르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이제 도식화해 보면 A1과 그 액티베이션에 의해서 생산되는 에러가 있을 거고 에러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 히든 레이어를 통해서 프로퍼게이션이 돼서 다음 레이어로 이동을 할 거예요. 델타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리고 이 다음 레이어의 에러는 또 그 다음 레이어의 에러로 프로퍼게이션이 되겠죠.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음 값에도 계속 이제 에러가 프로퍼게이션 될 거고 이건 이제 모든 값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다음 A2에 의한 에러도 다음 레이어로 갈 거고 그 다음 레이어로 또 그 다음 레이어로 계속 프로퍼게이션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 번째 델타도 이런 식으로 그 정도가 다음 나비 효과처럼 다음 레이어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에러라고 하는 게 프로퍼게이션 된다라는 거 포워딩 방향으로 이걸 이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최종적으로 된 에러 값이 지금 보시는 값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체인룰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 전에서도 보셨듯이 특정 레이어에서 예를 들면 두 번째 레이어에서 생산된 에러 값은 최종적으로 어떤 나비 효과처럼 최종적인 에러 값에 어떻게든 미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두 번째 레이어라고 하면은 세 번째 직접적으로 봤을 때 세 번째 레이어에 있는 퍼셉트론을 통해서만 그 세 번째 레이어를 거쳐서만 결국에 최종적인 에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도식화시켜 보면은 두 번째 레이어에서 세 번째 레이어로 통해서 이제 또 세 번째 레이어를 통해서 최종적인 에러로 영향을 미치고 이런 식으로 결국에 두 번째 레이어에 있는 각각의 퍼셉트론은 세 번째 레이어에 있는 퍼셉트론을 통해서만 에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프로퍼게이션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거를 좀 기억을 해보면 결국에 뭐예요? 이거 이제 임플리케이션을 다시 한번 정리를 방금은 이제 한 거고 여기서 이제 체인룰이라고 하는 걸 정의할 수가 있는데 델타라고 하는 부분 n번째 레이어에서 j번째 퍼셉트론이 생산할 수 있는 에러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n번째 레이어에서 j번째 A 값이 A 값에 따른이라고 할게요. A 값에 따른 최종 에러의 변화값이에요. 이걸 좀 이제 사람이 해석할 수 있는 말로 해석해 보면은 최종 에러의, 그쵸? 여기서 보는 첫 번째 델타, 두 번째 레이어에 있는 첫 번째 델타가 값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두 번째 레이어의 A 값이 최종 에러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의 크기거든요. 그쵸? 그게 결국에 편미분 값을 해석한 정의인 거죠. 그쵸? 그 값을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은 지금 빨간색 박스로 되어 있는데 그 값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합이에요. 합인데 어떤 거의 합이냐면은 n번째 레이어에 있는 A 값이 n 플러스 1번째에 있는 A 값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다가 그 n 플러스 1번째에 있는 값이 우리가 방금 말한 그 영향을 받은 A 값인 거죠. 그 영향을 받은 A 값, n 플러스 1번째 레이어에 있는 A 값이 전체 에러에 줄 수 있는 영향값을 곱한 거에 합인 거예요. 결국에 이제 위에 있는 도식화된 인공 뉴럴 네트워크 그림과 이제 매치시켜서 볼 수 있는데 결국에 델타 1, 두 번째 레이어의 델타 1이라고 하는 거는 세 번째 레이어의 델타 1을 통해서 최종 에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세 번째 레이어의 델타 2를 통해서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세 번째 레이어의 델타 3에 의해서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최종 에러에. 그쵸? 그러면은 그 값들을 다 더하자는 거예요. 그 값들을 다 더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랬을 때 어떤 델타 두 번째 레이어의 델타 1이 정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체인 룰이라고 하는 거를 수식으로 표현한 게 바로 이 지금 보고 있는 수식 두 번째 수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왼쪽에는 n이 2일 때 어떻게 된다, n이 2이고 j가 1일 때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예시로 수식으로 표현을 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반드시 좀 이해가 되어야 나중에 백프로파게이션에서 수행되는 그 활용되는 수식을 좀 이해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기억돼야 되는 거는 에러가 포워딩 방향으로도 프로파게이션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체인룰을 통해서 수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점 부분도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시면 한번 제가 좀 설명을 잘 못한 걸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좀 그림과 수식을 보면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두 번째로 이제 에러라고 하는 걸 정량화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전 그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도 보여드렸지만 그 슬라이드에서도 그 동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어떻게 됐던 간에 이 파라미터를 최적화시키는 과정에서 그레디언트 디스턴트를 통해서 최적화시키는 과정에서 쓰는 게 바로 이제 에러 펑션인데 거의 대부분의 어떤 머신러닝 기법에서는 이 에러 펑션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에러라고 하는 거를 이제 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파라미터를 최적화시켜 나가죠. 그 말은 에러라고 하는 거를 정량화시켜야 되는데 그 정량화를 어떻게 시키느냐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결국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에러라고 하는 게 포워딩 방향으로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를 통해서 계속 이제 전파를 해 나가면은 최종적인 아웃풋 레이어에서는 최종적인 에러 값 델타 1과 델타 2와 그리고 델타 3라고 하는 값들이 계산이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 최종적인 델타 값들이 합쳐지면은 최종적인 에러 어떤 토탈 에러라고 부를 수도 있겠고 어떻게 부르든 간에 그 에러가 계산이 되게 되는데 그럼 저 에러라고 하는 걸 어떻게 수치화시킬 거냐라는 문제인 거죠. 이 에러 펑션을 어떻게 수치화시키느냐에 대해서는 이전에 그 제 블로그에서 2016년 1월 11일자 블로그 포스팅에는 리니어 리그레션 동영상을 보시면은 왜 에러 펑션이 이렇게 정의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설명을 해뒀거든요. 그래서 이 정의에 대해서는 지금 동영상에서 다루기보다는 그 동영상을 좀 참고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왜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지. 그래서 여기서는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만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러면은 이 에러 펑션이라고 하는 건 살짝만 좀 바꿔서 에러 펑션 지금 노테이션 수식을 보면은 이 안에 A 값이 들어있는데 이 A 값이라고 하는 거는 이전 슬라이드에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전 레이어에 있는 Z 값과 웨이트, W 값의 웨이트드 썸으로 표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전 수식 1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에러 펑션에 있는 A 값을 지금 이 웨이티드 썸으로 좀 치환을 좀 해 놓고 시작을 할 거예요. 왜 그런지는 이제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인지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네, 여기처럼 수식이 시작을 할 거고요. 그럼 이 수식으로 시작해서 여기 보시면 델타의 정의에 따라서 여기 델타의 정의에 따라서 첫 번째 곱해진 노테이션, 체인룰에 있는 첫 번째 노테이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델타 K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건 한번 천천히 수식을 따라가 보시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변형된 수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걸 좀 한 번 더 이제 변화시킬 수 있는데 어떤 값을 활용해서 변화시킬 건가 하면은 A라고 하는 값은 Z라고 하는 값의 weighted sum이죠. 그리고 Z라고 하는 값은 A 값을 액티베이션 펑션인 H 값에 넣은 아웃풋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두 가지 수식을 활용해서 여기 나와 있는 수식을 이 두 번째 줄에 있는 수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수식을 한번 살펴보면 결국에 분자만 바꾼 거예요. AK라고 하는 값을 결국에 weighted sum으로 바꾼 이후에 weighted sum 안에 있는 Z 값을 이제 HA로 변형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한번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하고 봤을 때 결국에 이 시그마 값을 AJ에 대해서 편미분하는 거잖아요. 이 두 번째 텀을 보면은 그럼 이제 그 편미분한 값을 이제 그 계산은 직접 한 번씩 해 보시고요. 그러면 그 편미분한 값을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마지막 줄에 있는 이 수식으로 나올 거예요. 결국에 J번째에 있는 델타라고 하는 값은 어떤 값들의 합인데 그 어떤 값들의 합인지를 한번 봤을 때 지금 이 녹색 박스를 보면은 편미분 값은 상수이기 때문에 시그마 앞으로 빠져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건 좀 앞으로 빠져나온 상수라고 하는 부분, 개수라고 하는 부분으로 그냥 넘기면 될 것 같고 어떤 값의 합이냐라고 봤을 때 K라고 하는 값은 K번째 K번째 레이어 K번 뭐라고 해야 되나 J번째 델타라고 하는 거는 K번째 델타들의 웨이티드 썸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할 수 있는 거고 이 녹색 식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백프로퍼게이션 포뮬러라고 부를 건데 이거에 좀 이해를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보면 될까? 결국에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지금 세 가지 그냥 레이어만 봤는데 여기서 이제 수식에서 보는 K번째 델타라고 하는 게 이제 n 플러스 1번째 레이어에 있는 델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는 J번째 델타라고 하는 거는 n번째 레이어에 있는 델타라고 보셔야 돼요. 그랬을 때 이 n번째 레이어에 있는 델타 값을 계산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특정 상수값 여기에 있는 액티베이션 펑션 AJ를 액티베이션 펑션에 넣은 값의 어떤 미분계수죠. 미분계수를 어떤 상수로 활용하고 결국에 여기에 있는 값을 활용하고 그리고 어떤 값들이 있으면 되냐면은 여기에 있는 값들 결국에 n 플러스 1번째 레이어에 있는 델타 값과 그리고 거기에 그 델타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활용됐던 웨이트 값들을 곱한 값을 역으로 이제 백프로퍼게이션 시키겠다는 거죠. 결국에 여기에 있는 델타 값과 웨이트 값을 어떤 웨이티드 썸으로 계산을 해준 다음에 웨이티드 썸을 계산해 준 다음에 이 n번째에 있는 레이어에 있는 미분계수를 활용하면 n번째 레이어의 델타 값이 계산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n번째 레이어에 있는 델타 값들을 계산을 하면은 또 똑같은 방식으로 n-1번째 레이어에 있는 델타 값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 이러한 어떤 델타 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는 이전에 그 에러라고 하는 게 어떤 피드 포워드 방식으로 전파가 되어서 최종적인 에러를 생산했다라면은 이 값들을 계산할 때에는 백워드 방식으로 포워딩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백프로퍼게이션이라고 불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백프로퍼게이션 과정을 거치면은 결국에 히든 레이어에 있는 모든 에러 값을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 이런 식으로 쭉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 백프로퍼게이션을 하면서 에러 값들을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에러 값들을 계산하면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그 웨이트 밸류를 최적화시키는데 이 에러 값들을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레디언트 디센트 과정에서 그 과정을 잠깐 보면 그레디언트 디센트에서 제가 이전 그 동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내용을 한번 보시면
결국에 그레디언트 디센트 과정에서는 어떤 식으로 계산하냐면 에러 펑션이라고 하는 거를 최적화시키고자 하는 파라미터를 통해서 파라미터에 대해서 편미분을 시키죠. 그리고 그렇게 편미분을 시키는 과정에서 파라미터의 업데이트를 그 파라미터가 컨버지 할 때까지 수렴할 때까지 무한 반복을 하죠. 무한이라기보다는 수번을 반복하죠. 그렇죠? 그 말은 일단적으로 처음으로 계산해야 되는 거는 최적화시키고자 하는 파라미터에 대한 에러 펑션의 편미분이에요. 그렇죠? 이 편미분을 시켜야 되는데 편미분 과정을 봤을 때 아까 체인 룰이에요. 이것도 그대로 체인 룰을 좀 다시 적용을 해보면은 편미분이라고 하는 건 중간값인 AJ라고 하는 값을 넣어줌으로써 이런 식으로 체인 룰으로 형성이 될 수 있는 거고, 이 체인 룰 형성된 값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첫 번째 노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델타의 정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델타 J로 치환을 시킬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라고 하는 값은 여기도 이제 나왔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웨이티드 썸이라고 하는 노테이션을 한번 편미분 시켜보면 결국에 JI라고 하는 텀으로서 계산이 될 수가 있어요. 편미분은 직접 해보시면은 왜 이렇게 되는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결국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최적화시키고자 하는 파라미터에 대해서 그 에러 펑션을 편미분을 해보면은 결국에 에러 값과 그리고 Z값, 히든 유닛의 곱으로 계산이 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면은 우리가 그 에러 펑션의 편미분 값 쓰다가 방금 계산한 그 우리가 이제 아까 계산한 이 Z값이야 뭐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그 포워딩 방향으로 프로퍼게이션 할 때 계산된 값이니까 이건 다 있는 거고 네트워크 안에 존재하는 거고, 이제 존재하지 않았던 값이 바로 이 히든 에러 값인데 이 히든 에러 값도 방금 에러백 프로퍼게이션을 통해서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 계산된 값들을 통해서 그레디언트 디스턴트 수식에다가 대입을 할 수가 있겠더라 라는 거죠. 그리고 이 값을 대입을 시켜주면은 결론적으로 그레디언트 디스턴트를 통해서 웨이트 값을 최적화시켜 줄 수가 있겠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레디언트 디스턴트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통해서 어떻게 최적화가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은 이전 동영상을 한번 보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도 이제 결론은 웨이티드 밸류가 컨버지 될 때까지 어떤 수렴이 될 때까지 더 이상 특정 값 이상으로 변하지 않을 때까지 에러백 프로퍼게이션을 통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계속해서 반복해주면은 결국에 웨이트 값이 인풋 x와 아웃풋 y 사이의 관계를 묘사해 줄 수 있는 그런 값으로 최적화되어 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artificial neural network가 학습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인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